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보윤입니다. 네, 저희가 잡정보센터가 개편을 하면서 새 MC로 취준생 여러분들을 만난 지가 어제 같은데 자, 벌써 3월 13일이죠. 벌써 3월의 중순이 됐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정말 날아간다는 표현이 정말 맞을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렇게 빠르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하루하루 공채 준비를 하는 취준생 여러분들한테는 이 체감 속도가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자, 안 그래도 확인해 보니까 공채 소식이 정말 많이 떴던데 우리 또 취준생분들은 숨 한 번 쉴 틈 없이 준비하느라 너무나 또 바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처럼 너무 급하게 가다 보면 까먹는 것도 많고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빠지는 거 없이 준비를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도 할 때는 저희 방송만 한 게 없죠. 저희가 당연하죠. 재밌는 소식도 많이 준비했고 또 전문가들 모셔서 알찬 소식도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이럴 때 조금 쉬어갈 틈 하면서 정보도 많이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많이 준비했으니까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춥고 어둡고 막막한 우리 취준생분들에게 인생의 봄날을 안겨드릴 특집입니다. 봄날은 온다 시즌 2.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또 가장 많은 취준생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삼성그룹의 합격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자, 오늘도 취준생들의 걱정을 한 방에 날려주실 해결사, 든든한 해결사 모셨습니다. 위포트의 조민혁 컨설턴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민해요. 왜요? 구직자들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제가 왜요? 예전에 방송할 때는 좀 이렇게 가끔 농담도 섞어가면서 재밌게 해주면 반응이 있었는데 네. 요새는 학생들이 현장에서 강의하다가 조금만 다른 얘기하면은 바로 이제 표정들이 어두워지고 당장 이제 제출할 자소서 고민 때문에 씨름이 아주 한가득이고요. 어제도 사실은 현대자동차가 낮 정오 12시에 서류가 마감이었는데 폭주한 거죠, 서버가. 그래서 밤 자정까지로 또 마감 기한을 연장하고 있어서 우리 구직자분들 하루하루가 진짜 눈꽃 뜰 새 없을 정도로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유가 없어요, 진짜. 네. 그런데 저번 주 금요일에 또 저희가 방송으로 보여드렸는데 배구공 굉장히 대부분 그거 재밌게 괜찮았나요? 하시던데. 네, 반응이? 네, 저희는 괜찮았어요. 여기 현장은 너무... 아니지만 여기 반응은 괜찮은데 다행이네요. 하시면서 좀 어떠셨나요? 뭐 워낙에 격차가 크죠. 이면준과 저와의 어떤 그 격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뭐 사실은 뭐 예상대로 흘러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계속 시청하시면 또 더 재밌는 사례들 많이 나올 테니까요. 네, 많은 기대. 농담입니다, 여러분들. 이면준 쌤하고 저는 친하니까. 농담 아니잖아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그룹 채용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계열사죠. 이 삼성전자의 공채 합격 전략을 짚어볼 텐데요. 먼저 신입사원 채용 공고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크게 CIM 부문과 DS 부문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보면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품질 서비스 비롯한 이런 부분은요. 지원 가능 최소 등급이 오픽 IL 또는 토익 스피킹 5급 이상이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해외 영업 마케팅 부분은 CIM 부문과 DS 부문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오픽 ILH와 그리고 토익 스피킹 7급 이상. 또 나머지 부분에서는 대부분 오픽 IM 등급 그리고 토익 스피킹 6급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요. 특이한 부분은 비주얼 인터랙션 디자인에서는 이런 어학 성적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삼성전자 신입 채용 공고가 드디어 확정이 돼서 뜬 자료를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지난 시즌과 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에 저도 사실 어제 공고가 떠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연구를 좀 해볼 시간이 좀 부족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CJ처럼 흘러가고 있어요, 삼성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직무 채용으로 이제 삼성도 명확하게 지금 가닥을 잡았고 지금 저희 그 제작진분들하고도 방송 직전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다가 왔는데 자소서가 4번 항목이 직무마다 바뀌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CJ 그룹이 지금 그렇거든요. 지금 아마 지난주에도 저희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또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1번하고 2번은 CJ가 공통 항목이고 회사와 직무마다 3번이 CJ는 계속 변화를 줬었거든요. 3년 전부터.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도 최초로 직무마다, 다시 말해서 DS 부분, 제가 이 정보를 오늘 방송 오기 전에 저도 사실 좀 제가 뭐 이거를 제 주민등록증을 쳐가지고 그 응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제 학생들한테 몇 명 물어봤는데
이인우 구직자가 네, 이인우 네. 구직자가 이인우 씨. 제보를 해줬어요. 그래서 실제로 직무마다 DS 같은 경우에 자소서 항목이 다르고 4번이 CIM 가전 같은 경우는 또 마케팅 직무가 다르고 그리고 또 국내 영업이랑 해외 영업 직무의 자소서 항목 자체가 변화를 주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사실 이 부분은 솔직히 저도 예상을 못했어요. 네. 항목을 갖다 직무로 네. 구별해서 접근을 할지는 몰랐는데 이번에 아주 큰 변화가 생겼고 아마 이제 면접 전형도 당연히 직무 채용으로 갈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고 실제로 직무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나 사례들을 PT 면접 때 주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당초에는 그냥 전공 지식을 물어봤었죠. 삼성은 네. 뭐 주로 2학년에서 한 3학년 정도 학생들이 풀 수 있는 전공 지식 그냥 이렇게 주고서 그거에 대해서 발표하는 능력만 봤는데 이제는 뭐 CJ라든지 또는 현대자동차처럼 직무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이슈들을 주고 지원자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까다로워졌어요. 네. 이제 삼성도 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추측컨대 인적성의 난이도가 이제 쉬워지고 있거든요. 상식 파트도 이제 빠지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아마 다른 소위 채용 전형, 다시 말해 자기소개서 작성이라든지 표정이 어두워지네요. 우리 학생들이 지금 또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예, 봄날이 올 줄 알았더니 안 오네요. 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예, 직무에서 일어나는 어떤 고난이도의 상황들을 여러분들에게 부여하고 아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안을 도출하는지를 자소서부터 이제는 좀 꼼꼼하게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직군별 모집에서 직무별 모집으로 바뀌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말씀하신 면접에서의 차이가 면접에서의 큰 건가요? 차이고 이번 2018년도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자소서 평가도 굉장히 강화될 것으로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네. 앞서 말씀드린 그 CJ라는 회사가 자소서를 굉장히 꼼꼼히 보기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쵸. 네. 거기에 버금가게 매 시즌마다 자소서 항목을 바꿨었어요. 그만큼 자소서의 변별력을 높이겠다는 거죠. 이번에 동일하게 삼성도 자소서 항목을 추가를 하고 거의 3년 만에 변화를 줬거든요. 네. 네, 제 책에 사실 이 항목들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아서 망했어요. 네. 이번에 개정판을 냈더니 그 노란색을 그렇죠. 내자마자 새로운 아이고. 자소서 항목. 그러니까 그만큼 자소서에 있어서의 변별력도 이제는 강화될 거기 때문에 지금 마감이 다음 주 화요일이거든요. 지금 네네.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라 오늘 방송은 좀 자소서에 집중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공채 과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 신입 채용 규모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거라고 4,000명 전망하시나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난 상반기 뭐 명확하게 숫자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언론에서 이제 추측컨대 한 3,500에서 뭐 한 3,000명 정도를 예상했거든요. 네. 작년보다는 최소한 작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인원을 저는 뽑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더 많은 투자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별 또 M&A도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네. 많은 인원을 뽑을 텐데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당연히 가전 CIM 쪽보다도 DS 부분의 인원들을 확충할 것이라는 건 확실하니까 아마도 제 생각엔 7대3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00명을 뽑는다 그러면 47에 28, 2,800명 정도를 DS 부분에서 뽑고 나머지 한 1,200을 CIM 쪽에서 뭐 또 한 5대5나 6대4 정도로 나뉘어지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규모예요. 네. CJ 같은 경우에 한 번 공채를 할 때 보통 400명에서 많아야 500명을 채용하는데 그러면 거의 10배 거의 10배 정도의 네. 규모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삼성전자는 잡아야 됩니다. 네. 일단 뭐 채용 규모는 지난해와 수준이 비슷할 것이다. 그리고 CEIM의 한 1,200명 정도가 될 것이다. 이 정도 예상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일단 지원 전략을 조금 다 간략히 다 짚어보고 그다음에 자소서를 조금 중점적으로 그렇죠. 다뤄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일단 CEIM 부분 지원 전략을 한번 좀 세워볼까요? CIM 전략은 그러니까 반대로 CIM 가전이라든지 핸드폰 모바일 쪽에 관심이 있는 것도 물론 좋지만 네. DS 부분에 대한 어떤 일체의 지식이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오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DS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 업계에 대한 이해뿐만이 아니라 그 업을 갖다가 실제로 직무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SDQ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개발하고 빅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지까지도 물어보기 때문에 만약 그 정도까지 커버가 안 되시는 분이라면 네. 사실상 뭐 반도체 쪽에 그 뭡니까 연봉 수준이나 이런 게 높다고 해서 무작정 덤비시지 마시고 네. 가전이나 모바일 쪽으로 지원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CIM 부문의 경우에는 그 영업 마케팅은 아무래도 문과생들이 좀 많이 지원을 그렇죠. 하게 될 텐데 이게 국내 영업과 해외 영업으로 파트가 나눠져 있단 말이죠. 네. 그럼 전략도 아마 따로 세우는 그걸 게 제가 맞겠죠? 이제 자소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좋은 네네. 질문이신데요. 그 CIM 마케팅 직무도 자소서가 조금 다르고 네네. 아, 네. 해외 영업에서 이제 이런 걸 물어봤어요. 본인의 경험 중 다양한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의견을 조율하여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쓰라고 그랬거든요. 다시 말해서 다양한 배경, 네. 우리와 사고방식 자체가 상이한 네. 네. 해외에서 이제 그 뭐 외국인들과 네. 한번 네. 내가 좀 갈등도 해보고 이해관계가 상충됐던 이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학 성적이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지원 가능하고요. 반면에 이제 국내 영업 쪽은 네. 많이들 지원하실 것 같은데 이제 한국 총괄이죠. 지원 직무 관련 경험 또는 뒤에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리더십을 발휘해서 주어진 성과를 달성한 경우. 다시 말해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 백색가전이나 이런 쪽은 LG전자 쪽이 강합니다. 이제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매출 목표를 좀 도전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성취지향적이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네. 해외 영업이랑 국내 영업이 원하는 인재의 성격 자체가 조금은 차이가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서 그러니까 자소서를 기반으로 해서 지원 전략을 아마 수립하시는 게 문과분들은 네.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이번엔 DS 부문에 지원하는 친구들은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어떻게 맞을까요? 보면 저희 방송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DS일 거. DS는 이제 총 3가지 그 분야로 좀 나뉘어요. 그 뭐 단지 총괄 쪽도 있고 여러분들 네. 잘 아시는 그 LSI 쪽 비메모리 쪽이죠. 그리고 이제 메모리 사업부 쪽 이제 3가지가 나뉘는데 네. 사실 뭐 어디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없어요. 다만 업무 강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메모리 사업부 쪽이 네. 네. 전공 지식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요구하기 아, 때문에 네. 학교 수업에서 그냥 단순히 뭐 교양 과목 위주로 들었다거나 아니면 전공 필수 정도만 수강하신 분들은 메모리 쪽으로 지원하시면 아무래도 서류 전형에서 좀 낙방할 가능성이 크고요. 네. 반면에 상대적으로 내가 반도체 관련된 지식은 조금 부족하지만 뭔가 리더십이라든지 조직 그 뭐 적합성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분들은 단지 총괄 쪽으로 기흥하고 이제 화성에 있는 공장 쪽으로 지원을 하시는 게 좋다는 조언을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네, 학생들은 왜냐하면 그 단지 총괄 쪽이 지금 평택이라든지 파운드리 사업부나 새로 생기는 지금 공장이라 네. 매뉴얼이 없는 상태거든요. 뭘 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패 과정과 힘든 어떤 업무 환경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걸 뭐 제가 뭐 입시처럼 뭐 전략을 제안 드릴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커트라인이 앞에 얘기한 메모리 사업부나 LSI 쪽보다는 좀 낮죠. 맞아요. 근데 이 부분을 전 여러분들이 너무 또 이걸 또 막 필기하면 안 돼요. 그럼 아. 상대적으로 G사트 점수가 낮으니까 나는 삼성전자는 가야 되겠고 그래서 단지 총괄로 지원한다. 이렇게 전략을 수립하시면 모르겠어요. G사트는 여러분들이 통과하실지 모르겠지만 임원 면접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뭐 PT라든지 창의성 면접에 가서 디패스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돼서 좀 조심스럽게 제가 조언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구 개발 경영 지원 직무를 살펴볼 텐데 이게 부분이 전공과 무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공계 출신이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삼성 측에서 뭐 좋아하는 자격증, 뭐 선호하는 전공 이런 게 있을까요? 그 이게 이제 그 결국에는 연구개발 전공을 무관이라고 해도 자세히 보시면 거기 뭐 재료공학과, 소재, 화공, 뭐 반도체, 전자 이런 식으로 우대하는 전공들을 선호한다 이런 거를 간접적으로 이제 모집 공고나 채용 설명회 때 가면은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전공 무관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그냥 크게 의미는 없다. 그냥 많은 사람들을 지원하게 만들기 위한 어떤 채용 담당자들의 그냥 프로세스상 하나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자격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격증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격증보다도 어떤 내가 학교 내에서의 과목을 이수했는지 특히 삼성은 그 교양 과목이랑 전공 과목을 구분해서 네. 1학년 1학기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일일이 다 입력을 해야 돼요. 아, 네. 그러니까 네. 그거 입력하다 포기하는 지원자도 봤어요, 제가. 아, 네,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그게 하나하나가 다 소위 서류 전형에서 평가 대상이 여러분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만 충족이 된다면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금 뭐 관련 기사 자격증이라든지 국가고시 자격증이 없으셔도 충분히 전략을 수립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 하나만 첨언을 드리면 우리 네. 석사분들 같은 경우에도 네. 삼성전자를 1순위로 해서 준비를 많이 하세요. 근데 다만 석사분들은
가끔 제가 이제 현장에서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학교, 예를 들어서 뭐 성균관대라든지 연세대라든지 이런 아주 좋은 학교의 석사 과정을 밟았더라도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분야에 지원하는 분야에 대한 연구 실적이라든지 뭐 특허 출원이나 어떤 논문, 다시 말해서 객관적으로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결과물이 석사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채널 돌리다가 뭔 얘기인가 싶으면 안 되니까 우리 이공계 석사분들은 해당 분야에 관련된 객관적인 명백한 어떤 결과물이 없으면은 네. 굉장히 엄격하게 평가를 해서 서류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눈높이를 맞추시면 안 돼요. 지금 석사분들은 네. 내가 뭐 삼성전자가 어제 지금 임현주 쌤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SDI 관련된 뭐 배터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한 이력이 있다면 삼성전자 가실 게 아니라 SDI 쪽으로 지원을 하시는 게 더 또는 디스플레이라든지 전략을 짜는데 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삼성전자 합격 지원 전략을 살펴봤는데 이제 올해부터 이번 공채부터 조금 바뀐 까다로워진 자소서를 좀 세부적으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전략을 좀 한번 본격적으로 봐야겠죠. 네. 쌤께서 그 자소서가 많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4번 항목이었나요? 그게 직무별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달라졌다고 네, 얘기를 직무별로 해주셨어요. 완전히 바뀌었고 사실 삼성이 이렇게 그러니까 삼성은 그 서류 전형 자체를 매우 꼼꼼하게 그 채용 담당자들이 할 수가 없어요. 인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스템을 돌려서 IT적으로 이제 뭐 빅데이터를 돌린다거나 이제 키워드를 잡아내고 이제 이런 방식인데 항목 자체를 1000자씩이나 될 정도로 바꿨다는 거는 이제 채용 담당자가 어쨌든 읽어보겠다는 의지거든요. 물론 네. 지원자 모두를 볼 수는 없겠죠. 일단 서류 심사를 뭐 몇천 명을 하고 그걸 갖다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평가를 하겠죠. 그래서 4번 항목이 굉장히 변별력이 지금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변별력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최종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항목은 몇 번일까요? 정보원 아나운서. 몇 번일까요? 3번입니다. 3번. 3번이요. 네. 3번이 구체적으로 이슈. 어떤? 최근 사회 이슈에 대해서는 아. 사실 임원분들이 가장 솔직히 뭐 신입사원 지원하는데 삼성전자 지원 동기 뭐 이런 거를 임원분들이 그렇게 궁금해할 그렇게 부지런한 분들이 아니에요. 네, 임원분들이 그냥 애들 다 비슷비슷하다. 다만 사회 이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해주시면 분명 변별력을 높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원자들이 똑같이 쓰는 주제들이 있거든요. 네. 잘 들어야 돼 이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에 여러분들이 해당이 되면 남은 기간 동안 바꿔야 된다. 어허. 3개. 첫 번째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 네. 스마트 팩토리들 나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아이고. 그리고 세 번째 2018년 CES 중국 네. 행사. 요런 거 쓰시는 분들은 바꿔야 다 되나? 해당되니? 다 들어가 있어 그게? 다 들어가. 그러니까 그런 주제, 그러니까 억지로 반도체 관련된 분야의 네. 지식을 어필하기 위해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주제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물론 이거를 썼다고 해서 여러분 불합격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임원분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부족하다. 역부족이다. 네. 이게 왜 디테일이 중요하냐면 면접장에 가면은 삼성 같은 경우는 아직도 보수적이어서 정장을 입어야 돼요. 네. 정장을 입으셨나요? 면접 보실 때? 저희는 거의 항상 대부분. 정장이긴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정장을 입고서 또 들어가기 때문에 애들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임원분들 눈에는 얘도 똑같이 검은 넥타이에 파란 넥타이.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를 기억을 못 하는데 사회 이슈마저도 뭐 사물 인터넷이라 추가한다. 네 번째 사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 이런 똑같은 얘기를 하면은 별 관심을 끌지 못해요. 그럼 관심은 끌지 못하지만 어쨌든 면접자에게 편안하게 해줘야 된다는 네. 또 면접의 원칙이 있거든요. 삼성은 네. 막 공격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편안하게 해주고는 싶은데 관심이 없으니까 이력서를 쭉 보다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콕콕 찔리는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좀 편안하게 해주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 누구 씨는 졸업을 한 지가 꽤 오래됐네. 편하지 않죠. 네. 불편하세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면접관들이 이제 그런 걸 헤아리지를 못.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3번에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임원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그런 주제를 뭐 자기소개라든지 또는 답변에 중간중간에 노출을 시킨다면 당연히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네. 주제가 뭔지는 10시 33분에 저희가 말미에 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끝까지 그때쯤 제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또 악플도 많이 달리더라고요. 아 정말요? 저 X는 항상 저렇게 방송을 한다 이러면서 네.
다 챙겨보시면 그러지 네, 마요. 애정의 여러분들 표현이에요. 끝까지 보시라고 제가 네. 응원해드리는 겁니다. 네. 자, 이제 하나부터 하나씩 다 살펴보죠. 일단 온라인 지원을 받기 시작해서 다음 주 화요일에 마감이 되기 때문에 일주일. 네. 그렇게 기간이 넉넉하지 길지는 않죠. 않은 네.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방향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은데 1번에서 방향을 잘 못 잡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쓰는 분들이 많은데 1번은 조금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은 어렵지 않은 항목이에요. 1번은 삼성전자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지원한 이유가 뭐고 결국에는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지원자인 본인이 어떤 소위 기여를 할지를 쓰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건 첫 번째 뭐냐면 주어 동사를 단순하게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쓴 문장의 주어가 삼성전자가 되면은 탈락할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뭐 갤럭시 S9을 출시를 하고 뭐 재작년에 있었던 뭐 배터리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렇게 빨리 성장하는 뭐 저력을 보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나도 이러한 삼성전자에서 성장할래요. 네. 이런 식의 논리를 갖추시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에 관심 있는지 이런 걸 어필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삼성전자가 주어가 아닌 여러분들이 문장의 주어가 될 수 있는지를 일단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자소서는 이제 그렇게 작성을 하시는데 내가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 조사를 하실 때도 삼성전자에 대한 팩트를 조사하시면 안 되고요. 팩트는 물론 조사를 해야죠. 근데 그 부분을 자소서에 그대로 노출시키지 마시고 네. 아, 삼성전자가 현재 이렇게 뭐 중국에서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나는 입사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뭘까 이런 부분들을 염두를 한다면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소위 주어가 되고 자기 주도적인 자소서를 작성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비단 이건 삼성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네. 지금 그렇죠. 내일 모레 마감하는 뭐 BGF 리테일이라든지 네. 또 다음 주 19일 날 마감한 CJ 자소서 이런 것들도 지금 보고 왔는데 다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회사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을 법한 회사에 대한 그냥 정보 나열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요새 친구들은 구글링을 하더라고요. 네, 자소서를 쓸 때 삼성전자 지원 동기. 오 대박. 나오네? 이러고 이거를 갖다가 그대로 네, 블로그나 이런 데서 나온 그 자료들을 네. 솔팅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절대 합격하기 곤란하니까 광탈이죠, 광탈.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네, 어떤 자소서건 이 기업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철저한 고민도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렇다면 입사 후 포부는 어떤 식으로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에는 네. 입사 후 포부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뭐 쓸 얘기가 더 많을 거예요. 그 입사 후 포부 나의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신만의 어떤 플랜들을 써주실 수도 있는데 꼭 포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한 가지 목표 정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쓰실 수 있으면 네. 굳이 액션 플랜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원한 뭐 공정 설계 또는 반도체 개발 쪽에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전자공학 전공을 활용해서 다음과 같은 목표를 꼭 달성하고 싶다. 그리고 목표 쓰시고 내가 이런 목표 내가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쓰고 있지. 그렇게 하지 마. 그러니까 자소서를 기술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고 얘기한 근거는 기업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 실제로 채용 설명회도 가보니까 담당자들이 이런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를 해서 내가 다음과 같은 목표를 한번 달성하고자 지원했다. 이게 달성이 되면 삼성전자 측에서는 이런 소위 기대 효과가 있을 거고 나도 어떤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이렇게 구성을 할 수도 있어요. 700자 내. 700자가 그렇게 많은 분량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1번은 오히려 학생들이 잘 작성하더라고요. 이제 지원 동기는. 오히려 네. 그 이후의 항목들이 더 까다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또 바로 2번 항목으로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성장 과정을 묻는데 방법이 조금 독특합니다. 뭐 현재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나 인물, 또 뭐 작품 속 가상 인물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접근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인데 1번과 4번은 철저하게 회사와 직무에 대해서 쓰시면 돼요. 네.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번은 회사, 4번은 직무. 그렇죠? 다시 말해서 1번은 굳이 내가 직무에서 어떤 경험을 했고 뭐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이런 내용을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죠? 반면에 4번은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조사에 한 내용을 쓸 필요는 없지만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경험을 써야 돼. 이해가 되죠? 네. 이거 여러분들 이거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1번에다가 자꾸만 본인이 했던 경험을 나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2번하고 3번은
직무라든지 삼성에 대한 얘기를 쓰는 항목이 아니에요. 2번하고 네. 3번은. 그러니까 구별을 일단 하시고 출발하세요. 이해가 되시죠? 1번과 4번은 삼성과 직무에 관련을 시킨다. 다만 2번과 3번은 억지로 결론을 자꾸만 삼성에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 그럼 무슨 말이냐? 일단 두 가지. 2번은 오로지 여러분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네. 자,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경험이 유년기 때, 미성년일 때의 경험이겠습니까? 아니면 최근 대학생 이후의 경험이겠습니까? 대학 정보연 아나운서. 저요. 네. 저를 규정하는. 그렇죠. 내가 어떤 유년기 사람인지 때 일 조금 더 당연히 많이 성년이 된 네. 이후의 경험이에요. 이게 왜 제가 이 기초적인 말씀 여러분들한테 자꾸 드리냐면 성장이라는 단어 때문에 성장한다니까. 성장이 뭐 이렇게 어른에서 벤자민 버튼 거꾸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위로 가니까 네. 네. 자꾸만 학생들이 제가 오늘 아침에 읽은 자소서도 LG 화학을 지원한 세상의 석사 전공자인데 네. 반장 선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소서에 LG 화학도 1번이 성장 과정 못 듣잖아. 못 듣잖아. 그러니까 성장 과정, 개인의 특장점을 쓰라고 그러면 자꾸 학생들이 어렸을 때 경험을 얘기해요. 네. 여러분들에게 어렸을 적 경험을 궁금해하는 사람은 부모님밖에 없어. 부모님한테는 잘해드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추억하고자 하지 않아요. 채용 담당자는. 그러니까 대학생 이후로. 대학생 이후 중에서도 가급적이면은 대인관계 측면에 대한 걸 얘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나랑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물려 있는 사람이어야지. 네. 동아리 경험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동아리는 내가 좋아서 한 거니까 거기 나서 뭐 짜증 날 일이 뭐가 있어. 그렇죠. 이상한 거야. 동아리 가서 짜증 내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이해관계가 전혀 얽혀 있지 않은 조직, 단체. 아니 제가 지금 이게 웃긴 게 아니라 진짜 다 이렇게 써요, 학생들이. 진짜, 실제로. 동아리에 들어가서 뭐 비보이 동아리를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서먹해. 그럼 당연히 처음에 서먹하지 그러면 처음에 그럼 서먹하지 안 서먹해요? 근데 자기만의 어떤 특유의 친화력을 발휘해서 선배들과 지금은 이렇게 융화하며 잘 지내는 지내고. 걸 썼더니 600자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여기 1,500자를 쓰라니까 네. 하나 더 쓴 경험이 세상에 자격증 따고 이런 거. 그러니까 아무 연결고리가 없잖아요. 네. 재미가 없네요. 근데 이 1,500자를 쓰느라고 이 지원자는 한 5일 동안을 동아리 경험 쓰고 지우고 뭐 이러느라고 시간을 허비해서 제가 그래서 지금 짧은 시간 여러분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발 어렸을 적 경험 쓰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나와 이해관계가 대립됐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석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연구실에 있는 애들하고 뭐가 대립이 되겠어요? 대립될 게 없지. 차라리 교수님하고 뭔가 디베이트를 했다라든지 또는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다른 팀이랑 뭔가 주제라든지 어떤 전공의 전문성이 조금 달랐다라든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 경험 자체를 제가 지금 추가적으로 다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했던 활동들 중에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남과 얽혀 있는 경험을 써야 당연히 평가를 할 때 재밌어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임원분들이 봤을 때 이 지원자는 학생 같은 태도보다도 실제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인관계 측면에서의 어쨌든 경험을 좀 했구나. 그러니까 우리 문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아르바이트 경험을 쓰실 수가 있는데 네.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 아르바이트생이 무슨 고객과의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거 이상한 거예요. 네가 고객과의 갈등이 있다고 자꾸만 쓰시면 차라리 아르바이트를 할 때 이전 근무자와의 뭐 인수인계가 안 됐다라든지 또는 그 점포의 그 주인 사장님과의 어떤 갈등이 있었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의견을 초점을 둔다면 훨씬 여러분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되게 특이하게 인물을 쓰시라고 했는데 인물을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액션을 쓰세요. 인물을 쓰라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원자가 경험이 없으면 차선책으로 그냥 간접 체험했던 뭐 독서를 했다라든지 네. 또는 뭐 어떤 다른 사람들이 경험을 했던 걸 내가 느꼈다라든지 이걸 차선책으로 생각하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분명 저는 이 정도 저희 방송 보실 정도면 다 경험 있으실 거라고 판단이 되니까 자기가 주체적으로 했던 경험 베이스로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적으로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렇게 인물이나 사건 중에 이제 사건을 위주로 쓰시면 좋겠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특정 인물을 써도 괜찮을지 예를 들면 뭐 삼성의 창업주이신 고 이병철 회장이나 이런 분들을 언급하는 게 어떤 일단 첫 번째는 네. 좋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쓰시면 굉장히 좋죠. 근데 두 번째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소위 좀 진입 장벽이 낮은 네. 그냥 일반 국민들도 그러니까 삼성에 관심이 없더라도 생각할 수 있는 인물을 쓰시는 거를 좋아할 사람은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고요. 그 회사마다 저게 있어요. 그 명장이라 그래서 네. 저 뭐죠? 일을 잘하시는 분들 뭐 올해의 삼성전자 명장, 뭐 기술 개발, 네. 뭐 그 인력 이런 분들 평가하는 그 자료들 여러분들 조금만 조사해 보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분들의 어떤 조언이나 어떤 아이디어나 생각들 살짝 인용해서 자신의 경험이랑 연관시켜서 예를 들어서 뭐 이남규 반도체 뭐 개발 부서의 부장님 사례를 보니까 뭐 이러이러한 기술 개발 굉장히 어려웠는데도 이런 거를 해서 발전시킨 걸 보면서 느낀 게 이런 게 있는데 나도 어떻게 보면 내 경험 중에 약간 유사한 뭐가 있다라고 간접 체험한 걸 인용하실 수는 있죠. 근데 저는 그거마저도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그거 조사하느라고 또 시간 낭비를 하시면 본인의 경험 어필하는 것보다는 기회비용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3번 항목이 관심 있는 사회 이슈를 적는 항목이고 아까 민혁 쌤께서도 이게 합격의 당락을 좀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다. 그런데 이 삼성이 사회 이슈를 시도한 최초의 회사라고 하는데 이런 시도를 한 의도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저는 뭐 삼성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오늘 또 공교롭게 또 파란색인데요. 네, 대한민국을 어쨌든 선도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도 강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건설적이고 좀 한쪽으로 쏠리지 않은 편협하지 않은 어떤 직업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어떤 사안을 봤을 때 한쪽으로만 쏠려서 계속 그 매도하거나 그게 맞다고만 생각하는 극단적인 성향의 사람들을 지금 배제시키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내가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균형 잡힌, 다시 말해 어떤 주제를 선택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다만 사회 이슈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경제, 정치 이슈 외에 비즈니스적인 이슈 외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금리 인상 이런 건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는데 쓰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네. 반면에 지금 뭡니까 그 군산에서 있는 GM 그 일자리 문제 이런 건 명확한 사회 이슈죠. 그렇죠? 노동자분들의 어떤 권익 보호 물론 중요하죠. 한편으로는 그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군산 전체 시의 어떤 또 경기 불황이 예측이 된다면 또 그쪽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처럼 균형 있는 사고를 여러분들이 보여주실 수 있는 주제면 얼마든지 작성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 아까 그 CES나 뭐 스마트 팩토리 또 사물인터넷 4차 산업 이런 것들은 쓰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그러면 추천해 주실 만한 그런 이슈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추천해 줄 수 있는 이슈를 또 저희 너무 또 겹치게 작가님이 돼서, 원하셨길래 네. 제가 이거를 갖다가 얘기를 드릴까 말까 이제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또 네. 제출을 하셔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 쓰시면 안 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또 쓰실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참고만 하시길 바라요. 예를 들어서 모바일이랑 가전 쪽은 아무래도 인문학적 소양이 있는 사람들을 원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나 심리학적인 부분 또는 사람들의 소비 분석 이런 걸 원하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사회 이슈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는 게 아무래도 면접관들에게 매력적인 지원자로 보일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DS 부분은 이미 반도체 관련된 전문 지식은 아까 말씀드린 이력서 작성 단계에서 점검을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회 이슈,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 어떻게 보면은 공학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점검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 DS 부분은 네네. 그런 갈등 구조나 균형 있는 사고를 보일 수 있는 주제 이런 거를 적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해외 영업 직무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지금 미국 통상 이슈나 이런 것들, 금리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해외 경제 상황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우리나라에 임팩트를 줄지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좀 점수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게 제일 잘 와닿으려면 합격한 자소서를 살펴보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요거 한번 저희가 합격 사례를 가지고 와봤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거를? 네, 알겠습니다. 사회 이슈 여기는 이제 드론 규제 완화에 대해서 해야 한다, 뭐 찬반으로 나뉜 건데요. 합격자가 쓰신 걸 보면 최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회 이슈는 드론 규제 완화의 양면성입니다. 선진국과 같이 드론의 발전을 위해 정부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안전관리 또는 사생활 침해로 드론의 부정적인 측면이 많아
정부의 규제를 완화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기적인 측면과 단기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드론 규제의 완화의 양면성에 대한 견해를 기술하겠습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규제 완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내고 있는 자소서인데요. 현재 선진국에서도 드론이 활발히 개발되고는 있지만 기술력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결국 현 시점에서 드론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흉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규제 완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를 드러냈는데요. 저는 정부의 규제가 완화된다면 우리나라 민간 기업에서 GPS를 이용해 비행 구역을 금지하는 등의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드론의 역기능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서 이게 그 타임테이블적인 단기적 그리고 장기적 이렇게 나눠서 작성을 해주신 자소서인데요. 결론은 정부 규제를 풀어서 민간 기업에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견해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정부 규제를 풀어서 민간 기업에게 기회를 주고 이를 통해 기술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제가 완화되면 곧 안전과 성장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이렇게 쓴 자소서네요. 일단 뭐 도입 부분도 깔끔한 것 같고 팩트 정리도 잘 돼 있고 여기에 마지막 결론도 잘 도출한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조금 합격의 포인트가 됐을까요? 이 자소서는 사실은 제가 저희 학생 네. 제 책에 게재된 이번에 사례를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냥 뭐 어디서 검증되지 않은 사례를 또 가지고 오면 또는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수 없을 것 같아서 제 이번 책에 있는 걸 좀 가져왔고 작년에 입사한 저희 여성 엔지니어 분의 사례예요. 그러니까 한 3가지 정도만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굉장히 기초적인 거지만 문단 구분을 이난규 아나운서께서 얘기하신 대로 가독성을 높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칭찬할 만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규제 자체를 드론이라는 걸 정한 게 이제 기술적인 측면으로 정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정부의 규제와 어떻게 보면 기업의 시각 간의 어떤 상충될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많이 만들어서 팔고 싶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너무 급진적으로 추진되면 부정적인 측면들도 있거든요. 이런 대립된 시각에 조명을 했다는 점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결론이에요. 결국 결론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균형 있는 시각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균형 있다는 게 5대 5를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n분의 1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쨌든 기업체에 입사를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결론을 정부 쪽으로 만약에 가져갔다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이거는. 그러니까 균형 있다는 게 단순히 그냥 똑같이 이분하게 나누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성격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결론을 어떤 방식으로 도출을 해야 되는지를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가장 크게 바뀐 항목인데요. 4번 항목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작성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일단은 어떤 직무를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실지를 정하시려면 일단 자소서 항목을 보시고 과연 내가 이러한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할 만한 경험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아까 전에 제가 우리 지금 영상을 처음부터 안 보신 분들은 반드시 앞을 보셔야 되는데 국내 영업 같은 경우에는 직무 관련 경험,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B2B로 뭔가 영업을 해봤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창업했다라든지 이런 경험이 있으시면 당연히 국내 영업을 쓰시면 되고요. 또는 우리 장교분들 계시죠. 리더십을 발휘하고 병사들을 요새 용사라 그러더라고요. 용사들을 통솔하셨던 그런 리더십이 있는지 내가 그러면 당연히 국내 영업으로 쓸 수가 있단 말이죠. 이처럼 내가 그 질문에 나와 있는 소위 제가 오늘 아까 읽어드리진 않는데 마케팅 직무 같은 경우는 현 상황에 대해서 내가 니즈를 파악해서 실제로 분석하고 해결안을 도출했던 경험이 있냐고 어떻게 보면 마케팅 개론에 나오는 정의를 갖다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가 과연 경험을 내가 보유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을 해보시고 그걸 가지고 계시다면 직무 전략은 자연스럽게 도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뭐 항목별로 다 세세하게 짚어주신 게 이거 하나하나가 다 신의 한 수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서 신의 한 수 한 게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할 수가 있을까요? 추가된 4번 항목에 주목해서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사실상 지금 많은 지원자들이 1번 항목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냥 삼성전자 돈 많이 줘서 가는 건데 뭘 삼성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얘기 다 맞는 얘기고 알고 있으니까요. 1번 항목에다가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기보다는 지금 저희가 오늘 방송 때 많이 말씀드렸던 4번 그리고 면접 때는 결국 변별력이 3번이니까 두 항목에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류 마감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효율적으로 작성하는 게 꼭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김하윤 캐스터와 함께하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또 100만 취준생들이 열일하는 코너죠. 취준생 인권위원회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우와, 잘 탔나? 재밌어요? 야, 임마! 와! 어디 끼어드는 거야, 임마! 생일 축하해. 축하해! 달려! 피곤하지? 아이, 선배님. 수고 많아. 한번 해보자는 거라서! 거기 딱 기다리고 있어! 운전대만 잡으면 변하는 당신.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행복한 결혼, 작은 결혼식으로 시작하세요.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2부에서는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우리 동네 오늘은 과연 어떤 일자리 소식이 올라와 있을까요?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부산 고용센터의 노혜윤 주무관님과 먼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노혜윤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부산 지역 고인기업은 강서구 구량동 소재의 리노공업 주식회사입니다.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강소기업으로 채용 분야는 해외 영업 신입사원 1명입니다. 반도체 검사용 부품 해외 영업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대졸 이상 지원 가능하고 관련 전공자, 영어 능숙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해외 연수자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 2,9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며 그 밖에 복리후생으로 통근버스,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다고 합니다. 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해 면접 시 인적성 검사, 영어 인터뷰 전형 절차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접수 마감일은 3월 24일까지이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을 참조하여 구비 서류를 준비하신 후 우편 또는 이메일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 잘 체크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창원시 대산면 소재의 주식회사 킴입니다. 산업용 정밀기어 및 구동장치를 제조하는 청년 강소기업으로 채용 분야는 기계공학기술자 및 연구원입니다. 생산기술팀 소속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대졸에서 석사학력, 관련 경력 3년 이상자 지원 가능하고 기계공학 전공자, 정밀가공업체, 생산기술 업무 유경험자, 캠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 방산업체 근무 경험자, 학점 우수자, 사랑 소지자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봉 3,5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경력자는 급여 조정 가능하며 자녀 학자금 지원, 자기개발 지원, 해외 연수 교육 등 다양한 직원 복리후생이 있습니다. 현재 창원고용센터에서 채용 대행 중이며 사업장 자사 이력서 양식이 별도로 있는 고용건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은
워크넷을 확인 후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이메일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접수 마감일이 4월 7일까지이니 꼭 참고하시어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3년 이상의 관련 경력이 있으신 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 체크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전주로 떠나봅니다. 이효순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이효순입니다. 네, 오늘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이번 주 소개해드릴 전북 지역 업체는 나래복지센터입니다.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에 소재하고 있으며 주간보호센터에서 시설 요양보호 업무를 담당할 요양보호사 2명을 채용합니다. 학력, 경력 모두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업무 특성상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만 채용한다고 합니다. 격주 토요일 근무에 급여는 월 168만 원입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격증 사본을 준비하셔서 방문 또는 팩스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모두 무관한 구직건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다음 소식도 알아볼까요? 다음에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알루뱅크입니다.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에 소재하고 있으며 알루미늄 합금 제조업체에서 대기환경관리, 환경일지 작성 등 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할 대기환경 기술자 및 연구원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 경력 모두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대기환경 기사 자격증 취득하신 분만 채용한다고 합니다. 우대사항으로는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와 차량 소지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에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급여는 연봉 2,800만 원 이상입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준비하셔서 회사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기환경기술자 및 연구원 1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경남과 전주 지역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국회에서 취업준비생의 인권을 위한 보호법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취준생 인권보호법을 위한 움직임이 있다면 네, 저희 잡정부센터에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몰라서 넘어가고 또 약해서 넘어가야만 했던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셨을 텐데 이 코너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자기의 권리를 더 당당하게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취준생 인권위원회 송진원 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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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난주에 이제 방송하시는 거를 저랑 제 친구들이 또 같이 봤는데 약간 아파 보인다 이런 말이 그래서 건강 괜찮으신지? 네네, 괜찮습니다. 혹시 뭐 따로 건강 관리 같은 거 네, 하시는 건강 관리 게 있나요? 뭐 홍삼 먹고 홍삼. 네, 오메가도 좀 먹고 네, 많이 드시네요. 네네. 네, 홍삼과 그렇습니다. 오메가 몸에 좋죠. 네. 네, 그리고 2부의 도우미 김하윤 캐스터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김하윤 캐스터 별명을 모집을 또 이렇게 공고를 냈었는데 들어온 뭐 별명이나 이런 게 있나요 따로? 아니요. 뭐 없어요. 있는 있는데 네, 말씀 안 따로 하시는 것 같은데. 없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뭐 메로리에 몸드는 게 이게 타조밖에 없어서 일단 오늘은 타조를 한번 해보고요. 자, 오늘 주제를 또 바로 넘어가 볼게요. 어떤 네. 주제를 가지고 오셨나요? 네, 그동안 취준이 해오면서 채용 갑질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다뤄봤는데 네. 최근에 그 채용 취소에 대한 갑질이 다시 한번 좀 이슈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이게 채용을 취소해버리면 취준생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그만큼 끔찍한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김하윤 캐스터가 말해주는 안건 브리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 국내 굴지의 제약업체 한 곳이 채용 취소 갑질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네. 이 제약 관련 학과를 졸업한 취업준비생 A씨가 이 제약업체 생산관리부문 신입사원 채용에 지원해 모든 전형을 합격하고 그리고 채용 검진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색약을 갖고 있던 A씨가 최종 합격 여부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입사 과정에서 자신의 색약 사실을 회사 측에 알렸는데요. 하지만 이 색약은 문제가 크게 되지 않기 때문에 입사 전
회식에 참석하기를 요구해 회식에 참석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에 A씨는 회사의 답을 받고 회사 근처에 방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인사팀에서 색약자가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채용 취소를 전했다고 하는데요. 최종 합격 통보는 아직 하지 않았고 A씨가 지원한 분야가 알약을 생산하는 고형체 부문이기 때문에 색약자가 일하기는 부적격하다는 것이 바로 이 제약업체의 입장입니다. 이에 A씨가 문제 제기를 하자 제약업체는 도의적 차원에서 부동산 계약금인 50만 원을 주기로 하는 것으로 이게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오늘 네, 안건 그쵸? 상정해 주시죠. 안건 해야죠. 네. 따라서 오늘 취준생 인권위에서는 기업들의 무지막지한 채용 취소 갑질, 대안은 없는 것인지 취준생의 권리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저는 이 안건을 들으면서 가장 귀를 의심하게 됐던 게 이 채용 전에 회식까지 참석했다는 점이 이게 말이 되는 건지 되게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사안인 것 같은데 그 색약자가 채용에 있어서 많이 문제가 될 정도의 그런 네네. 사항인가요? 그 색약은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격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네. 그 색약은 색을 구분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한국인의 6%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네. 그 이게 이제 차별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 인권위원회에서는 2003년에 채용 시에 색맹 또는 색약에 대해서는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것을 권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취준생 A씨의 사례처럼 이 생산 라인에서 고형제를 만드는 부분에 있다면 색약이 또 결격 사유가 될 만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내 다른 제약업체 관계자 말을 좀 인용을 하자면 네. 색약은 결격 사유가 아니라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보 등으로 다 이제 활용이 가능한 사항이다라고 얘기를 좀 한 바가 있고 안과 전문의의 입장을 좀 들어보면은 네. 색약자는 색깔을 좀 다르게 볼 뿐 고형제를 만드는 곳엔 문제가 없다라는 그쵸. 말을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제약업체가 이렇게 갑자기 일방적으로 채용 취소를 통보한 게 참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그쵸. 드는데 네. 이거 말고도 다른 사례가 더 많다고 합니다. 우리 김하윤 캐스터가 소개해 주시죠. 네, 한 기업의 최종 면접 기회를 얻은 B 씨가요. 이 면접 당일 회사에 도착해서야 면접 취소가 됐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B 씨와 다른 면접자들이 이 면접 준비를 위해서 소비한 시간이 허탈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최종 면접을 진행하는 회장님이 몸이 당일에 갑자기 안 좋아졌다는 게 취소 이유였다고 합니다. 네, 이 외에도 전산 오류로 돌연 채용이 취소 통보를 받는 사례, 합격 문자와 불합격 문자를 동시에 받아서 혼란을 주는 사례도 있었고요. 이런 취준생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기업의 행태에도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하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이런 기업의 갑질에 취준생들은 시간도 허비하고요. 그리고 지원한 기업 외에 채용 기회를 놓치는 등 정말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야, 이게 이렇게 들어도 열받는데 저 이게 만약 사석이었으면 맞아요. 6분째 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다 지금 취준생 시절이 있어서 얼마나 그 힘들고 이 소식 하나하나에 얼마나 맞아요. 기다리고 이거에 또 그날의 기분이 당락이 되는데 얼마나 아이고 안타까운지 이런 기분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히 중견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채용 시스템이 대기업처럼 좀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그런 합격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불합격 통보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특히나 뭐 인사팀의 입장을 조금 대변해 보자면 인사팀은 채용 시즌에 거진 엄청나게 바쁩니다. 네. 바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 잘 못 챙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TFT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이런 것들은 좀 해소를 해야겠죠. 네. 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이런 뭐 제도적인 정비가 꼭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이 지금은 취준생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는 건가요? 그 지금 이제 국회에서 취준생 보호법이 제정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것들은 대부분 이 채용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갑질들, 소위 이제 영업 행위를 좀 강요한다든지 인턴으로 네. 뽑았는데 또는 인턴 채용 기간을 되게 많이 늘려가지고 정규직 전환을 좀 늦춘다든지 네. 또는 연봉을 공개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불합격했는데도 채용 통보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제정 중이고 네. 특히나 지금 꼭 마련이 돼야 되는 부분은 취업준비생들은 지금 연대가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빨리 이 취준생 시절을 떠나보내고 합격을 하길 바라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히 법적으로 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력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문제가 사실 법적인 문제로 가면은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모를 텐데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대응한다면 조금 어떤 점들을 알아줘야 더 잘 대응할 수 네, 있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취업준비생 보호법은 없지만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전에는 일단 채용 내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법적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법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해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채용 내정이 된 상태에서 채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손해를 받은 것이죠. 네. 그래서 손해를 만약에 입증을 하게 되면은 이제 민사법원의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네. 좀 세부적으로는 민법의 390조에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그것입니다. 실제로 기업은 합격 통지를 했으면 이제 채용을 해야 될 채무가 있는 거죠. 네네. 근데 그것을 실행하지 않아서 만약 채권자한테 피해를 입혔다고 한다면 그 피해를 입증하기만 한다면 이제 기업 측의 손해배상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네, 그러면 채용 과정에서 그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가요? 그래서 작성을 했으면 이게 서면으로 이 사람은 이제 우리 회사의 근로자라는 게 이제 법적으로 규정이 된 바, 네네. 네. 그래서 근로기준법의 해고의 제한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네. 근로기준법 23조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해고가 되게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네.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해고를 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의거해서 만약 해고로 이제 간주를 하게 되고, 따라서 이 취업준비생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통해서 이 권리를 되찾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근로계약서 쓸 때 이게 뭐 글자가 많아서 조금 막 머릿속이 복잡해지는데 그쵸. 꼭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그 5가지 정도 체크를 해보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일단 근로기준법 17조에 근로조건을 명시를 해야 되고, 네. 이 부분을 근로자한테 교부를 해야 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항목은 임금, 두 번째 소정근로시간, 세 번째 휴일, 내 휴일이 언제 있는지, 네 번째 연차휴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작성을 잘해서 이제 근로자한테 교부하고 사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이제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네. 네, 오늘도 우리 취준생 인권을 위한 따뜻한 말씀 해주신 송진원 쌤에게 일단 촌철살인의 마지막 네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취업준비생이 지금 이제 면접장을 떠나면 고객이 됩니다, 한순간. 그래서 기업들은 그 마인드를 철저하게 인식을 하고 고객 마인드를 바탕으로 취업준비생을 대할 필요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 촌철살인 한마디까지 오늘 날카로운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취준생 인권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하윤 캐스터 그리고 송진원 컨설턴트님 모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내일은요 이제 CJ 상반기 공채 합격을 위한 필승 전략을 짚어드리는 봄날은 온다 시즌2가 이어집니다. 내일 방송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